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들어갑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입법주의. 일반적으로 표의자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완성, 발송, 도달, 요지 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표의자의 의사표시는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무슨 주의라고 써져 있죠? 표백주의. 표백주의란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안성하면 완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민법의 규정이 없지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는 표백주의를 쓸 수밖에 없겠죠. 상대방이 없으니까. 발신주의. 발신주의란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뭐 돼야 발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발신주의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우리는 공부가 우리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가요? 예외가 참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의 포인트는 도달주의가 포인트가 아니라 예외인 발신주의가 포인트가 돼요. 원칙이 무슨 주의입니까? 도달주의니까. 자, 도달주의. 도달주의란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민법상의 원칙적 입장은 뭐예요? 도달주의. 자, 요지주의입니다. 만약에 요지주의를 쓴다면 상대방이 안 읽어보면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 안 된다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세금 같은 것도 행정법도 도달주의인데 만약에 요지주의를 쓰게 되면 세금 고지서 올 때쯤 눈만 감고 있으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웃기는 결론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표의자가 보낸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의입니다. 자, 상대방은 우리 민법에서 상대방은 없는 의사표시에서는 의사표시 완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표백주의인데 대부분은 상대방이 있을 때 문제 삼습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뭐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써졌어요?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써져 있죠. 자,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자,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발송을 했어요. 근데 도달 전이라는 거예요. 뭐 전에? 도달 전. 상대방한테 도달을 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뭐 된다는 거죠? 도달된다는 뜻이다. 알겠죠? 자, 물론 도달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당연히 효력이 발생할 거고 지금 발신을 하고 도달 사이에 어느 정도 2, 3일 인터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수령자가 사망했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도달이 돼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그 표현을 뭐라고 그랬죠?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도달돼서 효력이 발생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원칙, 민법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무슨 주의를 쓴다? 도달주의. 예외,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라도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발신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무슨 주의가 있다? 발신주의가 있다. 자, 그러면 발신주의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조금 있으면 합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은 사법행위뿐만 아니라 공법상에도 제가 아까 행정법상 세금 고지서 같은 경우도 도달주의를 쓴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 수신함에 들어올 때 효력이 발생해요. 그걸 꼭 읽어봐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자, 민법 111조는 의무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를 당사자가 합의해서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자, 지금 도달주의 예외가 있는데 이거 하나는 공부했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자, 제한 능력자 상대방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최고, 즉 독촉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기간 내에 아무 말이 없어. 자, 그러면 추인된 것으로 돼버리죠.
그죠? 근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면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야, 옆 사람한테 물어봐. 선생님 저거 기억나? 해봐봐. 그죠? 그 했던 적이 있죠. 그럴 때 잘 봐요. 왜 이거 발신주의를 쓰냐? 최고를 하고 추인 여부의 학답을 지금 최고하는 거잖아. 그죠? 이 최고를 한 의사표시를 한 이 최고권자는 간절하게 학답의 의사표시를 기다린다고 봐야 돼? 안 기다린다고 봐야 돼? 기다린다고 봐야지. 추인 여부의 학답을 지금 최고하는 거니까. 간절히 기다리니까 이때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를 빨리 정해도 돼. 그래서 도달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를 쓴다는 거야? 발신주의. 그 다음에 사원총회 소집 토지지는 왜 그러냐면요. 상법에서는 왜 발신주의를 쓰냐면요. 한꺼번에 의사표시를 해야 될 때는 우체토 속에다 딱 집어넣을 때 발신이 돼야 맞겠죠. 만약에 도달주의를 쓰게 된 다음에 각 지역마다 도달의 날짜가 들릴 거 아니야. 그러면 사원총회 소집 통지도요. 상법상 발신주의를 쓰는 요건과 똑같아. 그죠? 사원들한테 사원총회를 소집하겠다는 통지를 도달주의를 쓰면요. 각각 도달의 날짜가 틀려. 그러니까 무슨 주의를 한꺼번에 써야 돼요? 발신주의. 자, 이 두 개는 제가 강의할 때 발신주의를 쓴다라는 거 강조했었어.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는요. 절대로 앞으로만 다니세요. 돌았으면 잊어버리니까 돌지 마세요. 어떻게만 다니라고? 앞으로만 다니. 농담이었어요. 조크였는데 썰렁했는 봐. 자, 어. 자, 무건대리는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최고를 할 때 학답의 의사표시는 발신주의예요. 자, 그 다음에 격지자 간의 채무, 요건 몰라도 되겠어요. 채권자의 채무 인수에 대한 승낙의 통지도 발신주의고, 자, 요거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입니다. 자,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자, 봐봐. 지금 갑과 을 사이에 대하자가 아니야. 격지자야.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의 뜻이 서로 맞으면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되죠. 그죠? 어? 자, 그러면 어느 것으로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돼요? 자, 1번 청약이 먼저 있고 2번에 뭐가 있는 거죠? 승낙이 서로 뜻이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하자가 아니라 지금 격지자라 그랬어요. 격지자는 거리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야. 내가 옆집 사람한테 청약을 할 때도 편지로 보내면 뭐가 될까요? 격지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격지자로 보냈어요, 청약을. 그럴 때 청약자는 잘 들어봐요. 간절히 승낙을 기다리고 있어, 안 기다리고 있어. 그럴 때는 계약의 성립 시기를 빨리 정하는 게 좋겠어요, 늦게 정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바랄 때 계약이 성립된다. 뭐예요? 바랄 때. 자, 발신주의를 쓸 때는 법조문상 이렇게 써져 있어요. 바랄 때라고 써져 있어요. 발신주의를 쓴다. 발자의 약자는 저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발신주의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법조문의 표현은 뭐래요? 바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즉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약자가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바랄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알겠어요? 자, 도달주의는 아파트 수신함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아파트 수신함에. 도달주의의 내용, 도달의 의미, 도달이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내용을,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에 도달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죠, 제가? 아파트 수신함에 들어있는 거. 언제든지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요지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자, 상대방의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달이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못된 것으로 되는 거죠.
도달. 타인이 임으로 발송하는 경우 의사표시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의자가 있는데 표의자가 아닌 타인이 대신 해지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사표시를 할 표의자가 해야 돼요. 타인이란 말은 엉뚱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여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하는 시기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입니다. 자, 대여자와 격지자의 구별은 거리상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제가 시간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시간적. 옆집 사람한테 편지로 계약이 왔다 갔다 하면 격지자고, 부산 사람하고 전화로 계약을 성립시키면 뭐죠? 대여자라고 좀 해줘요. 대여자죠. 입증 책임,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있고, 채권 양도의 통제 같은 준법률 행위에도 도달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도달주의 효력.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 이상 의사표시를 못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그러니까 발신 후 도달 전에는 처리가 가능해요. 의사표시의 발신 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해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유효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달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의사표시의 부도달 또는 연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달이 다 안 됐거나 늦게 된 거죠. 그건 누구의 불이익일까요? 표의자의 불이익입니다. 누구의 불이익이라고요? 표의자의 불이익. 자,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입니다. 자, 저를 한번 봐봐요. 지금 의사를 표시하는 표의자가 있고 표의자의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대방이, 자, 그래서 표의자한테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이게 도달되면 의사표시와 표의자의 효력이 상대방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예요. 자, 무슨 능력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피성년 또는 피한정 후견인 같은 제한 능력자예요. 자, 그럴 때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한테 도달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뭘 주장할 수 없다고요?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어. 자, 그러면 누구한테 도달을 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아주 샤프했습니다. 선생님 성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선생님 이제부터 부를 때 라이프리로 부를게요. 샤프리. 아주 샤프리셨어요. 맞습니다. 누구한테 도달을 주장해야 돼요? 이렇게 도달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한테 도달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 지금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아파트에 소유권자가 7살짜리더라고. 7살짜리도 소유권자는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를 못 쓰는 거죠, 지금. 그럼 법정 대리인이 쓰는 거잖아.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났어. 그리고 그 7살짜리한테 네가 임대인이니까 하고 그자한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든지 그거 말이요, 막걸리요. 누구한테 도달을 시켜야죠? 그 엄마 아빠한테 도달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렇다고 좀 해줘. 그런데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고요?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법률 효과의 기소를 자기가 받겠다는 뜻이니까. 읽어봅니다.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는 때 제한 능력자의 경우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효력 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사실을 뭐요? 안 때는. 자, 이쪽에 도달을 주장할 수 없는데 이쪽이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안 때는 막바로 법정대리인한테 도달을 시키는 것하고 똑같죠.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지 않는다는 말은 도달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뜻이다. 알아보셨죠?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란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수령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수령할 수 있는 능력.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112조는 제한능력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한능력자를 일률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 무능력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입니다. 표의자는 제한능력자에 대해서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으나 제한능력자 측에서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는 건 가능하다. 아까 누구 쪽에서는 도달을 주장해도 된다 그랬죠.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해도 됩니다.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도달을 안 후에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 하기 전에 한 번만 더요. 자, 그렇다면 내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 누구한테 의사표시를 해야죠? 그 법정대리인한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바보같이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한테 했어. 그러면 도달을 주장 못 하는데 문제는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못한 때는 안 때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공시송달 많이 해보신 분들 많죠? 관리 넣으시면 공시송달 엄청 할 겁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것 있잖아요. 그 내용, 아니, 뭐죠? 공정증서라든지 이런 거, 어지간한 법적 절차를 직접 하실 수 있는 것이 좋아요. 관리소장 정도 되시면. 맨날 법무사 시키면요. 한 건당 돈을 줘야 돼요. 그죠? 근데 그때 누가 직접 해버리면, 소장님이 직접 하면 돈 안 들고 아마 입주자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렇지 뭐. 쌈만 안 하면 돼. 자, 지금부터 들어가기도 전에 페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의사표시와 공시송달. 아까 사례했어요. 거기에 임차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 그냥 도달을 시키면 됩니다. 안 읽어봐도 도달의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거기에 없어요.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도달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때는 법원에 가서 공시송달을 시켜야 됩니다. 자, 공시송달. 알겠죠? 그러면 이거 도달로 간주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읽어보든지 안 보든지. 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가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표의자가 가실 없이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그의 소지를 알 수 없을 때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제도를 무슨 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요?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표의자에게 무엇이 없어야 돼요? 표의자가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한 경우야 돼요. 뭐 없이, 가실 없이. 공시송달의 방법은 민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따라요. 공시송달의 방법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서 되면 민사소송법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실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건 민사소송법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 걱정하지 마. 일단은 그 유명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강의가 끝났다는 뜻이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하세요. 열심히 합시다.
내 걱정하지 말고 본인들 열심히 했죠.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계약서 같은 거 쓰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본인이 다 해야 돼요. 좀 남한테 맡겨서만 안 될까요? 그죠? 이제 쉽게 이제 해줘 그럴 정도가 아니라 이게 법적 의미를 붙여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동그라미를 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있어요. 대리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어요. 자, 먼저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는 결론적으로 법률 관계를 본인이 맺어야 될 것을 누구를 통해서 법률 관계를 맺는 것이니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자 읽어보세요. 대리권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 대리어 3명 관계 중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무엇의 관계라고 그래? 대리권의 관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리권은 여기서 이제 가장 복잡하고 양이 많은 것은 대리권의 관계인데 가장 중심이 되는 걸 하나 해봅시다. 이 대리권은 법에 의해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 대리가 됩니다. 자, 따라서 본인이 미성년자일 때 할아버지가 아들은 믿고 손자는 이뻐서 미성년자한테 빌딩을 소유시킬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여로. 그러면 그 빌딩의 임대차 계약은 미성년자가 맺어야 된다. 말이요, 막걸리요. 그죠?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법률 관계를 대신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미성년자는 본인이 되고 엄마 아빠는 법정 대리인이 돼요. 그렇다고 좀 해줘. 자, 그죠? 또 내가 그러한 사무 처리를 맡겨서 할 수도 있죠. 그걸 무슨 대리라 그래요? 이무 대리. 이무 대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뭐 남한테 저만 해도 이 법률 관계를 맺을 때 있죠. 우리 앞에 직원들한테 맡기기도 하고. 또 원래 소송은 소송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법률 잘 모를 때는 변호사한테 소송들이 맡기기도 하고 그러죠.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이 전부 다 이무대리입니다. 사회적 현상은 왜 사람이 사적 자치를 이렇게 확대하고 영역을 넓게 살 수 있냐? 대리를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무슨 대리야? 이무대리야. 알겠죠? 알겠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런 권한을 주었어. 그러면 이 대리는 자기의 법률행위를 하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법률관계는 내 법률관계가 아니라 본인의 법률. 이걸 갑으로 할까요? 이걸 을, 이걸 병이라고 합시다. 자, 그럴 때 이 두 행위를 대리인과 상대방이 대리 행위를 하게 됩니다. 대리 행위는 이꼬로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행위를 하는 거다? 그런데 이 법률 행위를 할 때, 법률 행위를 할 때, 잘못하면요, 계약 당사자가 갑인지 을인지 헷갈릴 거 아니에요, 병이.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행위는 누구의 행위라는 거예요. 갑의 행위라는 것을 계약서에 보여줘야 될까? 안 보여줘야 될까? 보여줘야 돼요. 자, 이걸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자, 현명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름이 나타난다는 주의. 본인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주의. 현명주의를 꼭 써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서를 썼다고 합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임대차 계약. 자, 아까 사례가 뭐였죠? 할아버지가 아들은 믿고 손자가 이뻐서 10억, 100억짜리 빌딩을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 손자한테 그렇게 증여해 줄 수 있죠. 그런데 그 재산 관리는 누가 해야죠? 그 아버지가 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 빌딩의 임대차 계약은 누구? 갑이 계약서에 나타나야 됩니다. 소유권자가 누구니까? 갑이니까. 그래서 현명주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누구죠? 병이고 임대인은 누굴까요?
갑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요? 대리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대리 효과는 법률 효과가 당연히 본인에게 기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대리 효과는 법률 효과가 당연히 본인에게 기속되는 효과다. 음. 자, 이 대리권의 문제, 대리행위의 문제, 그리고 대리 효과의 문제로 공부를 하는데, 자, 일반적인 서론을 먼저 합시다. 대리란 타인이, 이거 타인이 대리냐, 의리야. 본인, 즉 갑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러면 능동대리라고 의사표시를 수령, 즉 수동함으로써 하거나 받음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기속되도록 하는 제도. 자, 법률 효과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갑과 병 사이에 그냥 나타나는 효과가 대리 효과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구입하려는 갑이 시간상의 이유로 주택 매수인에 관한 권한을 누구에게 주고 을에게 주고, 을이 갑의 대리인 자격에서 주택 소유자인 병과 흥정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매매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갑과 주택 소유자인 병 사이의 법률 효과가 기속돼서 매매계약은 갑과 병 사이에 맺은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사례처럼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리인 을이지만 법률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발생합니다. 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법률 행위와는 다릅니다. 자, 대리의 기능과 본질. 결론적으로 이무대리는 사적 자치 활동을 넓혀주는 거죠. 대리인 통해서, 자, 저도 여기 말고 사업체 하나 더 낼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대리인 하나를 잘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무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장시켜주고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를 보충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무대리의 기능은 본인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는 사적 자치 확장이 있고, 법정 대리의 기능은, 자, 미성년자는 그러면 100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어도 대리 제도가 없다면요, 임대차 계약서 못 써요. 상대방이 쓰려고 하지를 않아. 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내 말 이거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법정 대리 제도가 없으면 그 미성년자는 사적 자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의 기능은 제한 능력자가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 대리를 통하여 제한 능력자도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사적 자치를 보충, 이무되는 사적 자치 확장,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를 뭐하는 기능을 한다? 보충하는 기능을 합니다. 대리의 본질. 대리는 대리인이 행위자이고 그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행위자와 기속자가 서로 다르다. 이처럼 대리에서 행위자와 기속자가 분리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에게 직접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문제가 대리의 본질입니다. 즉 대리의 본질이란 대리 행위의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현재 통설은 민법 제116조 대리행위와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의 근거에서 대리행위가 법률행위와 매매계약 같은 그 대리행위의 당사자, 자, 대리인을 대리행위의 당사자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대리인 행위설이에요. 조금 이따가 공부하겠지만은 다음에, 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 행위설도 있고 대리인 행위설도 있어요. 네. 자, 그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리행위와 하자, 즉 매매계약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리인 행위설에 따르고 있습니다. 알겠죠? 뭐라고?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 적용됩니다. 대리는 어디에 적용된다고요? 그래서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대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행위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가, 봐봐, 이게 말이 될까요? 내가 나의 배우자를 선택할 권한을 이분한테 주고 이분이 혼인관계를 맺으면 내가 혼인 당사자가 된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
말이 안 된다고 좀 해줘. 그래서 이게 신분법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의사표시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에도 적용되지 않고,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 사실행위, 자, 그 감정의 표시가 있죠. 예, 그래서 최고 거절과 같은 의사의 통지가 있고, 간념의 통지가 있고, 감정의 표시가 있는데, 감정의 표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불법행위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야. 그러면 불법을 행한 자가 기속을 받는 거예요. 뭘 행한 자가? 어. 재산법상의 행위에 대리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리와 구별돼야 될 개념. 저를 한번 봐요. 법인이 있고, 법인이 본인이고, 그 속에 법인의 의사를 대표할 뭐가 있어요? 대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는 법인의 구성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있죠. 대리는 본인과 독립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죠. 근데 이 점에서는 똑같아요. 대표가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하면 그 법률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돼요? 본인한테 기속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법인 축구협회 회장이 축구회관 건물을 판매하는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사단법인 축구협회가 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대리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아예 대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법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했어, 대표할 때. 시침일을 떼서 그렇지. 이런 걸 뭐라 가지고 지금? 집단적 시침이라고 해요. 그것도 적어놓고 공부하지 마시고 재밌으라고 한 얘기야. 대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두 분 얘기해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읽어봅니다.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에 의해서 직접 법인이 권리 의무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대표는 대리와 비슷합니다. 즉 행위자와 기속자가 서로 분리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민법 제59조에서 대리에 관한 규정을 대표에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대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법인의 불법행위를 우리는 따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는 누구의 불법행위로 본다고 그랬죠? 법인의 불법행위로서 책임은 법인이 지죠. 그죠? 그래서 부진적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해서 서로 기쁨을 나눈 적이 있었어. 또 두 분 얘기했어요. 엄청 슬프네요. 사자는 뭐죠?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사자. 옥황상제의 심부름꾼이 누구요? 맞췄어. 조승사자네요. 그래서 심부름꾼인데 봐봐. 요거 제시처를 봐야 돼요. 대리는 본인의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어. 대리인 자신의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데 그 행위가 본인의 의사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 뭐냐?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그대로 가서 완성하거나 전달할 뿐이야. 알겠습니까? 다시. 봐봐. 지금 100억짜리 빌딩에 소유권자가 7살짜리 미성년자야.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임차인을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할까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자하고는 달라. 사자는 본인이 결정해 놓은 의사를 가서 완성하거나 전달할 뿐이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다릅니다. 사자는 본인에 의해서 완성된 의사표시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이걸 이제 전달기관으로서 사자라고 해요. 본인이 결정한 효과서를 상대방에 그대로 표시함으로써 표시기관으로서 사자라고 합니다. 의사표시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리인인지 사자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법률 효과의 기속을 받는 게 효과의사인데 이 효과의사는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죠? 제가 대리인이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임차인을 어떻게 결정을 해? 대리인 자신이 결정을 해요. 따라서 대리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을지라도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저쪽 미성년자 쪽에서 공부를 했어요. 대리에서 대리인이 효과 의사를 결정하므로 본인은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은 요하지 않지만 최소한 권리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대리에서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사자는 효과 의사를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죠? 본인이. 사자에서는 본인이 효과 의사를 결정하므로 사자는 의사 능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사자에서는 본인은 권리 능력뿐만 아니라 의사 능력도 본인이 그렇다는 거야. 의사 능력도 요합니다. 사자의 경우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대리가 나와 있죠? 간접 대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탁 판매업 같은 것이 간접 대리예요. 그냥 이탁 매매업이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간접 대리란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을 건네면서 병의 토지를 매수하라고 의뢰한 경우, 을이 병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여기서 문제죠. 을이 병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즉 을의 이름으로. 참고적으로 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죠? 본인이 갑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근데 위탁매매업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를 씁니다. 그 효과만 본인한테 계속되는 거예요. 상법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매매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대리는 아닙니다. 위탁매매업과 같이 타인을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자신에게 일단 생기며 나중에 취득한 권리를 내부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겁니다. 이런 거 어떨 때 쓰는 거죠? 상법에서 많이 쓰이는데 내가 이럴 수 있죠. 이분한테 그 원단을 내가 필요로 하는데 원단을 매수할 권한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원단을 다 매수한 다음 나한테 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무슨 업이라고 그래?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상인들을 위탁매매업자라고 그래요. 자, 간접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대리는 무슨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해요.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도 간접 대리인에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리와 다릅니다. 즉 직접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점에서 무슨 대리와 구별됩니다. 간접 대리와 구별됩니다. 대리의 종류부터서는 언제 할까요? 다음 시간에.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